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차 발사 때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 중인 사진이에요. 이게, 네. 이게 비가 오면은 노면이 젖어서 네. 누리호 이송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비싼 저 위대한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장비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14일 오전 6시 최신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네.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송 차량 위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지금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송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발사일은 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조정되는 이 구간이 오늘 새벽 6시에 비행시험위원회,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5일에 이송하고 16일에 발사하자라는 결론이 났어요. 네. 근데 노면보다도 일단 바람이 좀 분다고 뭘 이렇게 연기를 하냐 이런 말씀해주신 분이 계신데 강풍이 점점 세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뒤에 나오겠지만 엄베리컬 타워라고 누리호가 이제 딱 직립을 해가지고 딱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약간 탯줄처럼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하는. 근데 이게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강풍이 불면 작업자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그쵸. 판단입니다. 위험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이송을 하고 내일 발사였는데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레 발사가 되겠죠. 네, 모든 스케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24시간이 딱 뒤로 미뤄졌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근데 이번에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네. 숙소를 예약했다가 환불이 안 돼서 날린 분도 계시고요. 이미 고흥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냥 휴가를 냈는데 내일까지만 내놓은 거죠. 이미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쵸. 여러 가지 발사 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예, 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뭐 왜 연기하냐 비판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놀란 게 누구도 비난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 네. 예, 솔직히 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차박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이야기를 들었고 네.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안전이 제일 먼저지. 맞아요. 안전이 제일 그러니까. 우선이지. 맞아요. 라고 예. 이제 받아들여 주시니까 그 문화가 조금 더 한 단계 성숙되지 않았나. 발사 기상 조건이 온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고 그렇죠. 습도 98% 이하. 음흠. 바람은 이제 이송 설치 발사에는 평균 15m/s, 순간 최대 21m/s의 이렉터를 고정할 때는 평균 18m/s, 최대 25m/s 이내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낙뢰랑 구름도 잘 봐야 되고요. 또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도 있어요. 유인 우주선으로부터 뭐 최소 20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심지어 태양 활동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태양 흑점 폭발이나 태양 입자 유입, 뭐 지자기 교란 등의 조건까지 엄밀히 판단을 해서 혹시나 4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위험일 경우에는 발사가 또 연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연기들이 엄청나게 길게 될 때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네. 계속 연기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긴 거예요. 23일까지 있는 거고. 예, 그런데 누리호 2차 발사 전에 과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1차 발사에서 우리가 최초의 발사에서 얻은 새로운 경험은 무엇인가? 특히나 2차 발사는 우리가 어떤 점에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하는가? 관전 포인트도 일종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번 2차 발사를 준비해야 하는가? 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네, 좋습니다. 이것까지 오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네. 예. 드디어 내일 아니죠. 하루가 더 지난 16일 네. 누리호 2차 발사하는 날입니다. 네. 일단은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드디어 두 번째 발사입니다. 네, 두 번째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 10월 21일 음.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발사됐죠. 네. 네. 이 첫 번째 시험 발사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3단에 장착된 7톤급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가 되지를 못하고 475초의 조기 연소가 종료가 됐었죠. 도착할 예정이었던 최종 궤도에 안착을 하지는 못한 그 부분이 있다. 네. 하지만 1차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자력으로 처음 우주에 나가서 훌륭한 경험치를 쌓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발사체 기술이 그동안 정말 많은 불가능과 역경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2차 발사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발사체 기술의 개발의 역사를 살짝 한번 좀 훑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발사체 꽤 오래전부터 시도를 했어요. 진짜 오래됐죠. 예, 이게
93년에 KSR, Korean Sounding Rocket. 네. 네, 1호입니다. 이게 사운딩이라는 단어가 원래 수심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항해 용어예요. 탐험가였던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깊은 바다 속에 깊이를 잴 때 무거운 밧줄을 던져가지고 깊이를 쟀단 말이야. 네. 네, 이때 이제 사운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무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늘로 밧줄을 던지듯이 로켓을 발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서 아마 같은 이름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사운딩 로켓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사운딩 로켓을 이거를 성공적으로 2번이나 발사를 했어요. 네, 그 이후에 각각 2번째 관측 로켓, 사운딩 로켓인 KSR-2를 발사합니다. 네. 고체 연료 로켓부터 우리나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훅 들어오죠. 북한에서 갑자기 굉장히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냈어. 바로 북한의 액체 연료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백두산 발사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액체 연료 로켓 발사체이자 미사일인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하던 고체 연료 발사체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근데 일단 불이 붙으면 정해진 추력을 내다가 연료가 전부 소진돼야 꺼지기 때문에 정밀한 제어가 어려워요. 잘해주시면요. 약간 예전에 쓰던 연탄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네, 그렇죠. 고깃집에 가니까 고기를 굽다가 내가 고기를 다 먹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진 예산을 다 썼어. 그럼 이제 추가 안 하고 이제 눈치를 좀 보겠죠. 네. 근데 주인분께서 네. 저놈들이 고기를 다 먹었는데 왜 추가를 안 하지? 추가를 안 할 거면은 이 연탄을 꺼야 되잖아. 꺼야죠. 꺼집니까? 안 꺼지죠. 안 꺼져요. 안 꺼지니까 그냥 거기다 밥도 볶고 된장찌개도 올리고 하면서 그 열기를 잘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력 조절을 정밀하게 하지 못해요.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래야지 이제 딱 정밀하잖아. 근데 이게 붙으면 못 끄고 그냥 놔두니까 네. 정밀하게 추력 조절을 못해서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액체 연료 로켓보다 추진력도 약하기 때문에 장거리 발사에서는 불리합니다. 네. 네, 근데 액체 연료 로켓은 일단 추진력이 강해. 그리고 추력 제어가 가능해. 그렇죠. 왜냐면 액체 연료 어떻습니까? 그냥 밸브 열었다가 어.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불을 껐다 켰다 이게 되는 거야, 액체 연료는. 그러니까 제어도 잘 돼. 원하는 여러 궤도로 도달이 가능해요. 그렇죠.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반면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서로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인스타로다가 야, 내가 떡볶이 딱 올려. 그러니까 친구가 쟤 떡볶이 먹었네? 나는 치킨. 서로 맛있는 거 먹은 거 자랑하는 수준으로 서로가 로켓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캐비어 사진을 올립니다. 분명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이 녀석 보게 이거? 얘네가 지금 이 정도 급이었나? 우리가 고체만 할 수 없다. 우리도 액체 연료 가야 된다. 우리도 트러플 오일 파스타 가야 된다. 오. 네. 그래가지고 액체 연료 로켓의 필요성을 이제 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액체 연료 로켓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장치 중에 하나가 터보 펌프입니다. 네. 네. 터보 펌프! 죄송합니다. 터보 펌프. 그러면은 터보 펌프라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엔진 내부에서 연소를 하려면 연료와 산화제를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집어넣는데 얘가 불이 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불이 붙으면 폭발하겠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밑으로 빼줘야지 불길이 팍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물론 이 비유는 굉장히 단순한 비유입니다. 네. 실제 로켓이 이렇게 연소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얘를 밖으로 밀어내야 얘가 그 힘으로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내일도 KBS에서 함께 중계를 해주실 다음 장 주시면요. 세 번째 계신 항공우주연구원의 최창호 박사님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터보 펌프는 지금 누리호는 돼. 왜냐? 최창호 박사님이 계셔. 네. 근데 과거에는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우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계식 장치를 붙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연료가 있는데 네. 얘네가 빠져나가. 점점 빠져나가면 안에가 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점점 빠져나간 힘이 약해져. 밀어내야 돼. 네. 그래 끝까지 나와. 이 역할을 터보펌프가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헬륨 탱크를 놓고 헬륨 탱크가 살짝 헬륨 탱크를 열어갖고 얘네가 그 압력을 밀어넣어 주는 거야. 압력을 유지하는 거. 그 힘으로 로켓을 올리는 게 바로 이 헬륨 탱크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바로 최초의 가압식 액체 연료 로켓
KSR-3가 탄생을 한 거죠. 최초의 액체 연료로 만들어진 액체 연료를 이용한 국내 발사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터보 펌프를 대신할 만한 무언가 장비를 단 건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관측 로켓이라 부를 필요가 없어요. 네. 이제 사운딩 로켓이 아니야. 그래서 KSR-3라고 했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표현을 붙여서 네. 한국형 우주 발사체 약자인 KSLV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네.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비클이라는 이름 붙여요. 다음 장 주시면요. 이 상황에서 1987년 4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국제 조약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발사체 관련된 기술 교류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하는 모범생 대한민국이 있어요. 상위권 모범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습 모임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나도 성적 좀 잘 받고 싶다. 쟤네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는 좀 보고 싶다. 공부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 모임, 독서 모임 하면서 나도 네. 성적 올려보자. 그렇죠. 딱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전교 10등을 해야 된대. 실력을 높이려고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건데 실력이 높아져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였죠. 그쵸. 국제적 조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침 러시아가 독자적인 로켓을 하나 새로 좀 만들고 싶어. 개발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기술력을 통해서 많은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러시아는 러시아는 돈이 없는데 한국이 도와준다고? 이거는 서로 윈윈이네. 네. 이래가지고 일반적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자기 돈으로 피자빵 사 먹고 닭강정 사 먹어. 근데 그 중에 힘든 친구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거야. 막 우리가 공부 잘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야 매점 갈래? 너나 가. 나는 전교 1등이야. 이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듭니다. 나야. 나 그러니까 오케이. 가자.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부유층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너 이거 문제집 사야 된다. 이걸 갖다 쌈짓돈을 갖다 꺼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나도 없는데 쌈짓돈을 가지고 매점에 가가지고 매긴 거야.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절박했어요. 발사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돈이 없었지만 그만큼 절박했지만 발사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했죠. 쌈짓돈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 그리고 매점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하지만 얘네는 공부는 좀 잘해. 그랬던 러시아가 협력을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나로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발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원인 조사를 러시아가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 일단은 걔네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뭐 이래? 그럼 나 가. 이러니까 무조건 맞춰줘야지 어떡해. 왜냐면 걔네는 공부를 잘하거든.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 족보를 갖고 있어. 그럼 족보를 이렇게 쫙 펼치다가 오늘 피자빵 떨어졌어? 그럼 나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피자빵 내가 저기 편의점 가서 사올게. 편의점 가서 사올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만약에 흩뿌려진 잔해가 지상에 떨어져도 러시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그 잔해를 직접 수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족보를 이렇게 하다가 족보가 바닥에 떨어져. 찢어졌어. 그러면 내가 주워서 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갑자기 러시아가 잠깐 전원 동작 그만. 저 족보는 나만 줍는다. 손대지 마. 슬쩍 주스면서 보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딱 못 줍게 해.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보완을 했어요. 우리가 로켓에 접근조차 쉽지 않은 거야. 네. 하지만 이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무려 3번의 발사 기회를 얻습니다. 적절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경험치를 얻게 돼요. 우리가 1단이 비록 러시아 고유의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발사체 운용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쉽게 말해 뭐냐면 왼쪽에 계신 분이 결혼식 사회 전문가예요. 그래서 실제 신랑은 내가 아니에요. 신랑은 다른 남자야. 근데 계속 결혼식 사회를 보다 보니까 옆에서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예요. 최소한 내가 신랑이 아니어도 신랑으로서 해야 할 대부분의 과정과 절차가 익숙해지고 언제 결혼할 때 뭘 준비하고 언제 어디에 있어야 되고 보폭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신랑이 언제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 전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결혼식을 내가 해서 신랑이 되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신랑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로 발사, 3번의 발사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이 결국 누리호로 이어집니다.
누리호는 세상 혹은 우주를 뜻하는 순우리말이고요. 75톤급 로켓 4기가 모여있는 1단, 그 다음에 75톤급 1기가 2단에 있고 7톤급 3단까지 전부 액체 로켓입니다. 1단부터 3단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들었고요. 3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해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독일의 V2 로켓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현재 무게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7개. 네, 그리고 7번째 우리나라뿐이죠. 나로 당시에 발사한 위성은 성인 2사람 몸무게 정도의 소형 위성입니다. 네. 뭐 랩장님으로 할 수는 없고 항성님이 키 189에 몸무게 52. 52. 네, 제가 이제 2m 10에 몸무게 48이에요. 성인 2사람의 몸무게 정도를 합친 100kg 정도의 소형 위성, 이거를 우리나라가 나로 당시에 쐈어요. 100kg이다 보니까 아주 무겁다고 보긴 애매하죠. 누리호 아까 발사 장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 이 장면으로만 봤을 때도 저게 작은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게 엄빌리칼 타워라든지 발사하는 데 있어서 지지대가 없어요. 맞아요. 밑에 잡아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 나로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러시아 거,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나라 거였잖아요. 네. 고체 로켓입니다. 이 말은 뭐다? 1단만 연료를 집어넣으면 돼. 2단, 3단은 이미 돼 있어. 어쨌든 러시아 로켓이에요. 네. 일단 러시아 겁니다. 일단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 저항성님 몸무게를 합친 100kg의 위성, 그거의 10배에 해당하는 1톤급의 대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물론 지난 1차 발사 때 정확하게 계획된 궤도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2차 발사 역시 나로 우주센터,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합니다. 네. 누리호 시험 발사를 위해서 추가로 제2발사대를 만들었어요. 네. 과거 나로호가 발사된 게 제1발사대죠. 저 뒤에 있죠. 네, 근데 면적도 제1발사대에 비해서 2배나 크고요. 네. 추진제 공급량도 3배. 네. 그리고 발사체 기립에 사용되는 이렉터 등판 능력도 1.5배 수준이고요. 네,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도 2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로켓이 최대 출력일 때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정확하게 로켓을 놓아주는 지상 고정 장치, 이것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이에요. 저 발사대 자체를 독자적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누리호를 쏘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들, 기반 기술들이 순수하게 전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요. 네. 네,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녹색. 저쪽에서 팔 같은 게 네. 나오잖아요. 네, 이게 48m, 뭐 아파트 16층 혹은 12층 높이라고 하는데 이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엄비리칼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각 단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지금 발사대가 쫙 기립이 되는 모습이죠. 발사대 기립한 이후에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시작을 합니다.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단, 2단, 3단이 전부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로처럼 지상에서 1단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세워서 1, 2, 3단을 전부 공급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넣어줘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게 연료와 산화제를 저장하는 원기둥 모양의 추진제 탱크입니다. 네. 이게 발사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지가 사실 1차 발사 때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 탱크 만들 때 중요한 거. 일단 튼튼한 거 되게 중요하겠죠. 우주로 나간다? 가벼울수록 좋은 거야. 무조건. 그래갖고 우주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라. 무조건. 무게를 최소화하려고 저 두께, 지금 두꺼워 보이죠 약간? 네. 저게 3mm 이내예요. 두께를 줄이면은 부피가 1mm 줄일 때마다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아, 근데 지금 좋은 질문. 3mm인데 안 휘나요? 네. 그러게요. 예, 그거까지 설명한 채널이 없어요. 네. 그거 설명 좀 드릴 건데 지름이 짧은 3단의 추진제 탱크는 심지어 알루미늄 캔 수준까지 얇아져요. 네. 매우 얇아요. 너무 예. 얇다. 정말 얇아지죠. 우리 알루미늄 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뽁
누르면 찌그러지잖아. 찌그러질 수 있죠. 아니 로켓이 막 몇 톤 몇 톤만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저는 그렇게 얇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음료수 캔 같은 경우는 뭐 좀 얇아도 음료가 얼마 안 들어있잖아. 요 그렇죠. 정도는 버틸 수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47m가 넘는 거대한 발사체 안에 최대 높이가 10m, 직경이 3.5m, 4배에서 6배가량의 대기압을 버티는 강력한 내구도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거를 버틴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격자 구조로 설계를 해요. 구조체의 강성을 효율적으로 높이지만 이게 간단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 두께 3mm, 격자 구조로 만들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는 거야. 두께가 3mm인데 구조체의 강성을 효율적으로 높이면서 네. 정말 최적의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격자 구조 이게 아니라 반복적인 계산과 해석이 필요한 정말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저기에 격자 구조를 기가 막히게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절대 문제가 없게 딱 만들어낸다는 거는 엄청난 해석학이 필요한 겁니다. 저거를 연구자들이 해낸 거예요. 네. 3mm로 해도 괜찮아. 왜냐? 완벽한 격자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저 기술이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야 큰 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봐서 격자 무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얻었고 저거를 실제로 구현해낸다는 것 자체는 더 어려운 기술이 들어갔었죠. 노가다죠. 네. 진짜. 근데 정말 과학자들이 자랑을 안 해. 이거 누가 자랑합니까? 안 될 거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위대한 걸 해놓고 그냥 똑같은 얘기만 나와요. 두께 3mm의 탱크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네? 슌제 탱크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3mm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한 석유 같은 거 한 1m짜리 통에다가 들어도 드럼통 엄청 무겁잖아요. 엄청 무겁죠. 근데 거기 산화제가 10m 쌓여 있어. 두께 3mm? 이거 안 터져? 왜 안 터지지? 심지어 우주로 올라가 막 흔들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격자 구조로 기가 막히게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낸 거야, 과학자들이. 또 재밌어요. 추진제와 가스가 흐르는 배관 있지 않습니까? 네. 영하 200도까지 견뎌요. 왜냐면 이 가스가 지나다니면서 얘네가 에너지를 잃잖아. 그러면 온도가 뚝뚝 떨어지니까 네. 200도까지 견뎌, 영하 200도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배관을 세척해.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0.1mm의 이물질도 허용을 안 해요. 즉 깨끗하게 세척했다. 기가 막히게 세척을 했죠. 그리고 배관들이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관들의 연결 부위가 절대 새어나오면 안 되겠죠. 큰일 나잖아. 그 기밀 시험이라는 게 기밀 시험.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예전에 도시가스 같은 거 할 때 비눗물. 비눗물을 이렇게 묻히면 가스가 새나 안 새나 보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왼쪽도 이 기밀 실험을 하는 장치입니다. 저거를 딱 갖다 대면은 지금 가스가 새나 안 새나가 나와. 이렇게 모든 배관의 이 틈, 셀만한 틈. 우리가 배관 실험을 어디랍니까? 배관 시험할 때, 기밀 시험을 할 때 보통 배관과 배관 사이가 만나는 지점이 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 기밀 시험을 배관마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냐면은 기밀 시험을 하는, 쉽게 말해 저 비눗방울을 묻히지 않겠지만 새나 안 새나를 검토하는 그 부위가 1, 2, 3단 로켓을 합쳐서 무려 2,000곳을 확인해야 돼요. 네. 엄청나게 확인을 해야죠. 와. 2,000곳 중에 하나만 새도 실패야. 네. 밸브가 자체가 2,0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셀 가능성이 있는 부위가 2,000곳이라는 거죠. 시험 문제가 2,000문제인데 하나 틀리면 그냥 나가리. 2,000개가 넘는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합격. 하나라도 틀리면 탈락. 와, 성공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진짜. 발사하는 순간에 다음 장 주시면요. 3,500도가 넘는 고온, 대기압의 60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로켓이 무리 없이 작동을 해야 되고 폭발이 만들어내는 열과 소음이 있어요. 이게 발사체를 손상시키면은 로켓이 망가지겠죠. 그거를 망가지지 않도록 초당 1.8톤의 물을 부어요. 1초당 1.8톤이 나오는 거예요. 1초에 1.8톤의 물을 부어. 이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수증기로 기화되는 게 우리가 16일 날 볼 누리호 주변의 구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런 로켓을 4개를 모아서 300톤급 추력을 냅니다. 300톤급 추력을 내고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서 마치 하나의 로켓처럼 발사되는 걸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해요. 네. 이 모든 기술적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산화제 탱크부터 시작해서 클러스터링 기술까지 다 우리 극복했어. 기밀 시험도 다 했어. 다 됐고 이제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지난 1차 발사 때
최종 궤도에 도달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마 16일 또 가슴 졸이면서 기다릴 것 같은데 1.5톤 무게 인공위성 모사체가 비록 정해진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오르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궤도에 오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 연구진들의 남아있는 고민이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게 누리호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발사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 나로호처럼 네. 1단이 뭐 러시아 거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차 발사 이후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분석된 결과를 줘야지 우리가 뭐 분석을 할 텐데 이거를 러시아는 안 줘. 그럼 러시아에 물어봐요. 답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냥 이렇게 해봐.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도 아마도 너네 이게 문제일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닌데? 봤는데. 너네 이게 문제인데? 서로 그냥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나로호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완벽하게 우리가 파악이 되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않았어요. 네. 그런데 누리호는 우리가 각 단계별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 발사의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누리호 발사 조사위원회와 연구진이 2,600개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퍼즐을 맞췄고 문제를 발견을 했죠. 하나하나 다 맞춰봐가지고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분석을 해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순수 우리나라 국산 개발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장비, 우리 발사체, 우리가 신호받고 우리가 이제 레이더를 추적하고 모든 걸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어떤 곳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좋네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비행 중에 진동이 있었습니다. 비행 중 진동이 있었고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상승하면서 고정 장치가 풀려서 헬륨 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네. 네.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탱크 안에 산화제가 들어있죠. 액체 산소의 부력이 증가합니다. 뭐 튜브를 바다에 띄우면은 얘가 뜨잖아요. 그쵸? 그럼 누르면은 얘가 다시 올라오죠. 네. 이게 부력인데 산화제 안에 액체 산소입니다. 네. 이 안에 헬륨 탱크가 있는데 얘가 이제 부력을 받아서 풀려버린 거예요. 고정 장치가. 자꾸 뜨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이탈해버린 헬륨 탱크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탱크의 배관이 거기 붙어있던 배관이 변형이 돼요. 그러면서 헬륨이 누설이 되고 다음 장 주면요. 네, 이게 산화제 탱크입니다. 산화제 탱크에도 균열이 생겨가지고 산화제도 누설이 돼요. 그래서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합니다. 왜냐? 원래 3단 엔진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설돼 버리니까 산화제의 양이 줄었고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더 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단 엔진이 조기에 연소가 종료돼 버린 거죠. 예. 첫 비행에서 산화제 탱크 내에서 액체 산소의 부력이 증가한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건을 알아냈어요. 이거는 사실 우주로 가보기 전엔 알 수가 없어요. 우주로 나가보기 전에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우리가 경험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장 주시면요. 네, 그래서 헬륨 탱크 지지 구조물 저 부분을 이제 훨씬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헬륨 탱크 하부 고정부를 지금 보강을 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부력이 올라가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 두께를 강화하는 등 기술적인 조치를 지금 완벽하게 수행을 한 상태입니다. 뭐 분명히 일단 지지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나 워낙에 여러 조건들이 지금 연결이 돼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1차 발사와 2차 발사의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 실리는 탑재체가 달라요. 우리 1차 발사와 2차 발사의 차이점을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네. 1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만 탑재가 됐습니다. 네. 질량이 동일한 위성 모사체만 탑재가 됐고요. 2차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만 탑재가 되지 않고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가 돼요.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인 네, 거죠. 그래서 즉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위성을 최초로 탑재해서 발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질량을 담당하는 1.3톤의 위성 모사체가 탑재가 됩니다. 1차 발사 때는 성능 검증 위성 부분과 위성 모사체 부분이 전체가 다 그냥 1.5톤의 위성 모사체였어요. 위성의 질량을 동일하게 구현한 그냥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쉽게 말해 돌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두 번째 비행은 조금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질량에는 네. 성능 검증 위성을 넣고 나머지 질량은 또 역시 위성 모사체로 채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성능 검증 위성의 모습이고요. 네. 성능 검증 위성은 무게가 162.5kg입니다. 네, 그래서 발사체와 탑재체가 과연 잘 연결되어 있다가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여기에 큐브 위성 4기를 사출해요. 사출이라는 말은 쏘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뿅 하고 나가는 거죠. 네, 큐브 위성 4기를 네. 우주로 내보낼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지금 검증을 하고요. 네. 국내 3종의 우주 핵심 기술 부품을 네. 우주로 올려서 우주에서 작동하는지를 또 검토를 합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지만 이게 이제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애들이에요. 그렇죠. 왼쪽 상단에 파란색의 이게 ETG라고 발열전지입니다. 네, 발열. 네, 발열전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을 했고요. 네.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전지예요. 이거는 달 탐사 개발 사업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 이 부품이 지금 성능 검증 위성에 들어가 있고요. 네. 가운데 까만 머리, 요게 이제 CMG, 제어 모멘트 자이로라는 거고요. 이거는 고속 자세 제어용 구동기로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걸 우주에 올려서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뭐 어디를 보고 무슨 내가 뒤집어져 있는지 앞으로 돼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거죠. 오. 그걸 확인해 주는 장치인 거죠. 저걸 그러네요. 우주에서 돌려서 한번 해보면은 우주에서 작동이 잘 된다? 이제 우리는 저 부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싸게. 근데 네.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그쵸. 들려요.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네. SHA, S밴드 안테나라고 불리고요. S밴드 안테나는 성능 검증 위성을 원격으로 측정하거나 명령을 전송하는 데 쓰이는 안테나입니다. 오, 이것도 엄청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안테나는 우주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통신이에요. 네, 통신이고 네. 이 세 가지 기술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게 큐브 위성을 발사하는 발사관입니다. 네. 큐브 위성이 제대로 사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제대로 사출이 되는지를 사출시키는 장비죠. 네. 보내는 애. 네, 그래서 네. 큐브 위성을 발사하는 발사관이 좌측 하단. 그럼 우측에 있는 약간 카메라 같은 건 뭐냐? 카메라를 어디다 끼우는 거 같죠? 네. 저거는 이제 큐브 큐브 위성을 발사관이 제대로 사출을 하나, 사출이 되는지 이런 걸 영상으로 촬영하고 인코딩하고 저장해서 이후에 S밴드 안테나로 영상을 전송하는 오.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우주에서 이렇게 탕 탁 하고 나가는 거, 나가는 멀어져 거 나가는 이렇게. 장면. 그거를 그거를 찍는 찍는 카메라죠. 거구나. 네. 안녕. 나 그렇죠. 사출 그렇죠. 당하는 중. 네. 네. 이 모든 것이 성능 검증 위성 안에 알차게 들어가 있다. 우와. 대단하다 정말. 예.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은 그 안에 큐브 위성 4기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뭘 하나? 포함된 4개의 큐브 위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조선대학교, 카이스트. 네, 이렇게 국내 4개의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용어가 1U, 그냥 U의 U, 알파벳 U. U. 이게 가로, 세로, 높이 10cm를 말해요. 1U가 가로, 세로, 높이 10cm의 큐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네. 큐브 위성이거든요. 네. 예, 무게는 1.33kg 정도를 봐요. 이 하나의 유닛 1U가. 네. 이게 몇 개가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큐브 위성 여러 개가 연결된 큐브 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합니다. 다음 잠시만요. 이게 우선 연세대학교의 미먼이라는 큐브 위성입니다. 미먼. 1919년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위성이에요. 네. 무려 우승한 위성입니다. 광학 카메라로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는 크기를 보시면은 3U짜리 위성이죠. 네. 유닛 3개가 합쳐져 있어요. 3U짜리 큐브 위성입니다. 수명은 6개월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서울대 SNU G-Lite 2. 네, 역시 3유닛
3U짜리죠. 네. 네. 입체적인 대류층 관측을 통해서 날씨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요. 전리층 관측을 통해 우주대기 모델링 및 쓰나미 감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우주용 초정밀 GPS 수신기와 자세 결정 모듈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서 국산화시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기술로 네. 검증, 장비에 대한 검증도 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겠다. 네.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의 3U짜리 위성이고요. 네. 수명은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방금 연세대학교에서 만든 큐브 위성,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큐브 위성 다 3U짜리. 1U짜리가 이렇게 세 개가 이어진 예. 3U짜리 큐브 위성이고요. 세 번째 위성은요. 조선대학교의 스텝 큐브 랩 2라는 스텝 큐브 랩 2호죠. 무려 6U짜리의 큐브 위성입니다. 유닛이 6개가 붙어 있어요. 네, 2 곱하기 3이죠. 국내 최초로 전자광학 중적외선, 장적외선 카메라로 다중밴드 지구 관측 임무를 설정했어요. 다중밴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여러 가지 주파수대로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가시광선으로도 네. 보고 네. 적외선으로도 보고 그렇죠. 네. 열화상처럼 적외선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파장대를 파장을 본다.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를 이런 관측하는 거죠. 거죠. 예. 일단 6유닛이다 보니까 가장 무겁습니다. 큐브 위성 4개 중에 가장 무겁고요. 네. 전력도 많이 사용을 해요. 수명은 1년 정도 볼 수 있고요.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 주셨는데 수명이 다 되면 보통 이런 큐브 위성들은 대기권에서 타버립니다. 네. 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란데뷰. 랑데뷰에서 따온 것 같죠? 네. 조우하다. 뭔가 새로운 지구의 관측의 임무를 조우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란데뷰라는 이름인데 초분광 카메라로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3유닛짜리죠? 이제 보면 알겠죠, 네. 대충. 네. 3유닛짜리로 6개월 정도의 임무 수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들이 한 번에 4기가 팍 사출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사출되면은 이 위성이 안정화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위성 안정화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씩 조금씩 사출합니다. 텀이 긴가요? 이틀마다 사출해요. 오. 네, 기네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이틀마다 순차적으로 사출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성능 검증 위성이 먼저 올라갑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16일 예상 시나리오. 잘 올라갔어. 성능 검증 위성 기가 막혀 그냥. 와, 완벽해. 이 상태에서 조선대학교 큐브 위성이 6월 23일에 사출이 최초로 돼요. 네. 첫 일주일 번째. 정도 예. 이후죠. 첫 번째 큐브 위성은 조선대학교의 큐브 위성이고요. 6월 23일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25일에 사출이 되고요. 서울대가 27일에 사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의 큐브 위성이 29일에 사출이 되면 마지막 연세대학교의 큐브 위성 사출 이후로 4개의 큐브 위성 사출이 완료가 되는 거죠. 큐브 위성의 무게를 다 합치면 이제 20.395kg 정도 되거든요. 4개를 합친 게. 예,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임무 수행을 추진을 하고요. 성능 검증 위성을 포함해서 나머지 질량을 채우는 위성 모사체 1.3톤짜리가 탑재가 돼서 다 같이 태양 동기 궤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발사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리까지는 광학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1차 발사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메라가 쫙 따라가면서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높이까지 올라가 버려. 네. 그러면은 제주도의 추적소 사진입니다. 네. 제주도와 남태평양 팔라우의 레이더를 활용해서 네. 발사 경로를 추적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올라가겠죠. 네.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성능 검증 위성이 올라가서 첫 번째 교신입니다. 이거 너무 긴장돼. 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계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1시간 40분쯤 지났겠죠. 이제 첫 번째 교신 신호가 들어와야 되잖아. 발사 후 42분 23초를 지나면은 첫 번째 교신이 남극 세종 기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오. 어쨌거나 발사 후 첫 교신은 남극 세종 기지에서 42분
23초가 지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이 바로 대전 항우연에서 1시간 40분 6초가 지나서 다시 교신이 시도됩니다. 이게 또 잘 되고 나면 2시간 20분 5초 후에 남극 세종기지에서 두 번째 교신이 또 진행이 되고요. 발사 후 3시간 57분 56초가 지나면 남극 세종기지에서 비콘 신호를 수신해서 성능 검증 위성이 안정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남극 세종기지 세 번째 교신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네, 5시간 35분 57초 후에는 남극 세종기지 네 번째 교신이 또 진행이 되고요. 이 교신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완벽한 성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다음 날로 넘어가요. 다음 날부터는 대전 항우연 지상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교신이 쭉 이어집니다. 네. 이런 초단위 스케줄로 우리가 완벽한 성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극, 대전, 팔라우. 남극, 대전, 팔라우. 일단은 지금은 남극과 대전에서 여러 차례 교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 이번 발사 이후 이제 우리나라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내년 1월에도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원래 올해 12월이었는데 네. 한 달이 연기되면서 역시 똑같이 한 달이 수년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24년, 2026년, 27년까지 계속 누리호는 발사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을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발사체를 보유하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발사라는 거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상과 다르게 목표한 궤도랑 조금 다른 느낌이 됐다? 괜찮아. 세 번째 발사 또 하면 그만이야. 다른 나라 사례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좋아요.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의 벵가드라는 로켓이에요. 네. 딱 봐도 느낌이 조금 멋진 느낌은 아니죠. 1957년 첫 번째 발사가 실패했어요. 1959년까지 11번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네. 11번의 발사 중에 총 8번을 실패합니다. 성공한 건 3차, 8차, 11차. 11번 중에 3번을 성공해도 경험치를 얻기 위해 쏩니다. 3차를 성공했지만 4차, 5차, 6차, 7차 실패했어요. 한 번 성공을 해도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 경험치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최초의 성공이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8차 성공했어. 9차, 10차 또 실패. 성공 뒤에 또 실패가 있어요. 왜냐? 이 모든 11번의 시험 발사가 전부 다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11번의 경험치를 얻은 겁니다. 3번의 성공이 아니라 11번의 경험치를 얻는 것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 같은 경우가 미국의 아틀라스 1호입니다. 첫 발사를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4차, 5차 발사 실패. 즉, 첫 발사가 성공해도 계속 실패하면서 발사합니다. 왜냐? 실패하면서도 경험치와 데이터를 쌓아 나가기 때문이죠. 중국의 CG1호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발사체가 CG1호. 4번 중에 2번 실패, 절반만 성공했어요. 왼쪽에 있는 CG3호는 1984년 첫 발사 실패, 8번째 실패, 11번째 실패하지만 계속 쏩니다. 그러면서 CG7호까지 중국은 끊임없이 경험치를 쌓고 로켓의 형태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죠. 발사를 실패했다,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 그건 단지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은 또 다른 경험치를 얻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계속 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본의 람다 4호입니다. 1966년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고요. 당연히 실패. 3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1970년에 드디어 발사 성공합니다. 1974년 마지막 발사까지 총 9번 중에 4번을 실패했어요. 절반가량을 실패해요. 포기하지 않네요. 포기하지 않아요. 네. 왜냐? 실패가 아닙니다. 쏘자마자 폭발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엄청난 경험치를 얻는 거예요. 인도의 PSLV호입니다. 1993년 첫 발사 성공했을까요? 실패. 네 번째 발사에서 목표 궤도 도달 실패 후에 위성의 추진력을 사용해서 궤도에 진입한 아까 말씀드린 발사체는 실패했으나 탑재체 추진력을 이용해서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 자동차 끼어들기를 한 위성이죠. 네. 오. 예, 이거는 부분 실패라고 봐요. 하지만 경험치를 쌓았다. 그렇죠. 무조건 많이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사체를 보유하려면 우리나라가 감히 가지려면 딴 생각하지 마. 맞아요. 무조건 많이 쏴보라는 거예요. 경험치조차 허락되지 않는 나라들이 세고 셌어요. 우리는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온 겁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실패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들 기 죽었느냐? 연구자들 기 죽었습니까? 나라 기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경험치를 얻은 거다. 누구도 기죽지 않고 계속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기술,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이라는 엄청난 힘을 이제 얻은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스페이스 X처럼 네.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는 바로 재사용 로켓입니다. 예,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 사업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재사용 로켓의 핵심 기술은 다단 연소 사이클입니다. 다단연소 사이클.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쉽게 말해서 하늘로 날아오른 로켓이 착륙할 때 꺼졌던 엔진이 다시 재점화가 되는 거예요. 100톤급 엔진 5기, 10톤급 엔진 2기를 탑재한 2단 로켓으로 재점화, 추력 조절 등 재사용 발사체 기반 기술인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을 개발해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 재활용, 기대가 되네요. 재활용. 예. 네, 현재 미국의 스페이스X 펠컨 9 같은 경우가 재점화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걸 성공하려면 많은 기술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죠. 사실은 지난 1차 발사 이후에 수많은 언론에서 또 이렇게 헤드라인들이 나왔어요. 몇몇 헤드라인은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아쉬운 마무리, 통한의 몇 분. 아니 뭐가 통한이야. 잘했구만.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또 미디어들이 쓰는 거를 저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 표현 자체가 우리 연구자들 기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쏴야 돼요. 발사체 기술이 다른 날 미국조차도 8번을 실패했어요. 11번 중에. 이번 2차 발사 역시 1차 발사 마찬가지로 성공, 실패,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귀중한 경험치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만약 모든 과학기술의 성과를 성공, 실패, 딱 이분법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고 싶은 연구자 있습니까? 절대 없죠.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공할 것만 해. 그러네요. 왜냐면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성공 아니면 실패야. 100%인 것만 해. 되는 그렇죠. 것만 하겠죠. 더 이상 불가능에 도전하는 연구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위대한 진보는 당연히 될 것 같은 일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위대한 진보는 누구도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패라고 이분법적으로 해버리면은 이제는 누구도 목표 자체를 세우질 않아. 목표가 꽂히는 깃발이 발목 앞에 있는 거에 꽂을 겁니다. 이제 저 높은 산 지대의 정상에 누구도 목표를 꽂지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엄청난 곳에 꽂으면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면서 흘리는 피와 땀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 발밑에 목표를 꽂으면 아무런 땀도 안 나. 그게 끝이에요. 목표를 과학자가 공개했어요. 공개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질책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학자가 목표를 공개합니까? 그렇죠. 어떤 과학자가 높은 곳에 목표를 꼽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싶어요? 당연히 해낼 수 있는 목표만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광경만 보고 싶어요? 그거를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불가능한 시도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야 돼. 그럼요. 네. 물론 여기에 또 연구계의 아쉬움도 있어요. 연구계의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 그렇죠. 사실 기존의 수많은 문화들이 만들어낸 이 분위기예요. 대중이 볼 수 있는 수많은 홍보 채널에서 드러나는 모든 내용은 화려한 성공의 기록밖에 없어요. 모든 연구소들이 지금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채널들 혹은 공중파, 케이블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에 오르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도달하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과를 낸 것만 초점을 맞춰서 화려한 성공의 기록만 남아있어요. 어떠한 실패의 과정을 모르는 채로 성적표만 공개된다?
성적표만 공개되면은 부모는 점수만을 근거해서 아이의 성취를 평가합니다. 이때 주로 성취는 과소평가 되겠죠. 네. 우리 자녀가 매일매일 밤새 코피 흘리면서 학업에 열중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아이가 위대한 목표를 세웠는지보다 훌륭한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길에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그렇죠. 모두가 지금은 연구계의 우수한 성적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땀을 대중이 몰라. 과정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까지의 대중들은 실패해서 세금 날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사실 6월 16일 2차 발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 과학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 1차 발사 이후에 고작 8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엊그제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짧아요. 고작 8개월 돼도 되지 않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천 개의 수집된 데이터를 밤새워 분석하고 빠르게 수리하려고 과학자들이 용을 썼어요. 네. 연기 멀리 안 하려고. 이 사람들이 옷이 계속 똑같아, 며칠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집에 못 간 거야.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 발사 더 이상 안 밀리게 하려고 밤새 고생했어요, 연구진들. 그래서 원래는 훨씬 더 미뤄져야 되는데 한 달만 연기됐습니다. 와, 한 달만 연기하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이런 연구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인사를 건네야 할까? 16일 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의 위대한 성취들 중에서 대부분은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해나간 사람들에 의해 완수되었다. 예.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가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6일은. 중요한 거는 성공 실패가 아니야. 이들이 낙담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해내요. 예, 그래서 이번 2차 발사는 성공 실패 판가름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면서 에이 이번에 실패했네, 이번에 성공했네, 이런 채팅을 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뭘 쳐야 되느냐? 와, 이번 2차 발사에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또 한 번 성장했다. 연구자들의 뛰어난 성취, 연구자들의 성취 정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축하는 기회가 되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누리호 티셔츠 다 같이 16일날 이거 입고 그렇죠. 우리 정말로 자축하는 거예요. 네. 우리 붉은 악마, 오늘 우리나라 누리호 2차 발사 경험치 얻는 날이야. 그냥 즐겨. 뭐 결과 중요하지 않아. 그냥 즐겨. 왜냐? 경험치 얻는 날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루만 기다리면 됩니다. 누리호 이 녀석은 자신의 생사가 결정되는 이날을 위해서 무려 8개월을 기다렸다. 누구보다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을 졸이고 있고 불안한 분들은 누구냐? 바로 연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리호 무조건 화이팅! 화이팅!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리호 무조건 성공입니다. 즐겨주세요 그냥. 계속 쏘면 그만이야. dankeschön, dankeschön.